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 공론의 바탕을 둔 정치 운영은 어떠하였을까라는 단원을 함께 수업하고자 합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붕당 정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요. 그 붕당 정치가 조선에서 어떻게 전개됐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변질되어 갔는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이렇게 변질된 동당 정치의 이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두 명의 임금이 등장하니 그 임금이 바로 영조와 정조입니다. 이 영조와 정조가 펼쳤던 정치를 탕평 정치라고 부르는데요. 그 탕평 정치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공론이라는 단어가 뭔지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공론은 여기 정리해 놨듯이 공개적이고 비판적인 논의를 통해 형성된, 그래서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의견입니다. 즉 여러 사람들의 의견, 모아진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조선의 정치의 운영의 기본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선 전기에 조선 정치를 이끌어가던 두 세력들을 여러분 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훈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고요. 훈구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들과 대비되는 정치 세력이 바로 사림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훈구하면 여러분 훈장 할 때 그 훈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나라로부터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훈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공을 세웠냐면 이 훈구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됐던 사람, 세조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세조를 도와서 그 공로로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땅도 받고 관직도 받으면서 중앙에서 정치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바로 이 훈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사림은 누구였냐면, 사림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선비사자에 숲을림자, 선비가 숲을, 나무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비의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가 사림인데, 사림은 그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고려 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 내려가서 성리학을 연구하던 그 사람들, 조선 건국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림의 출발점,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구와 사림을 좀 비교해 보면, 훈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중앙에서 조선 전기의 조선 건국에 참여해서 관직을 받고 정치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땅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모든 것들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하는 것들을 추구했어요. 왜? 자신들이 중앙에 이미 자리 잡고 있으니까. 더 나가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치의 목표를. 그리고 성리학 외의 다른 사상에 대해서도 관대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선 전기에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훈구파라는 거죠. 이에 반해 살인파들은 지방에 그냥 어느 정도 자기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땅을 가진 지주, 지주는 뭐냐면 땅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주 계층이 대부분 이 사람들 살인파들의 뭐 경제적인 상태였고요. 이제乡촌에 있었어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乡촌 자치를 추구하게 됐고요. 더 나가서 왕도 정치란 건 뭐냐면 왕이 정치함에 있어서 도덕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성이 훌륭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왕도 정치라는 말이거든요. 즉 예와 도덕에 의한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사림입니다. 이 사림들은요, 길제라는 사람이 고려 말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길제에서 길제의 제자가 뭐 정몽주로 이어지고 정몽주의 제자가 또 조선에 계속해서 뭐 이어지는데, 이 길제라는 사람 역시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조선 건국에 반대하면서 지방에 내려가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이제 밑에 후진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림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은 왕도 정치라고 해서 도덕적인 정치를 추구했고요. 언론이라 함은 권력을 견제하고 부정과 독점을 이렇게 견제하는, 조선으로 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사의 기능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향촌자치, 지방, 마을의 일은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림입니다. 근데 이 사림들이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 언제 다시 조선의 중앙 정치에 진출하냐면 9대 임금 바로 성종 때 중앙 정치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성종 입장에서는
세조 때부터 자리 잡고 있던 이 훈구파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 성종이 살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인들 가장 먼저 이제 불러들였던 대표적인 살인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남 지역, 오늘날 경상도 지역의 아주 유명한 유학자였어요. 이 김종직을 불러들이면서 김종직 이후에 그의 제자들과 또 여러 살인들이 중앙정치에 진출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아까 얘기했던 3사의 관원으로 정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3사는 무슨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언론 기능이요. 그렇죠. 이 언론 기능, 권력의 부정과 독점을 견제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들은요, 훈구의 부정을, 잘못된 행동들과 비리와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훈구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뭐라 그러는 이 살인들이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훈구와 살인 간의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훈구 입장에서는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살인은 저 지방에 있던 갑자기 권력도 없던 애들이 뭐 성리학이나 연구하던 애들이 중앙정치에 진출해서, 그리고 관직이나 뭐 등급으로 봐도 우리보다 높지도 않은 애들이 우리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니까 당연히 아주 불만이, 역시 홍고 세력 역시 그들의 살인에 대한 불만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훈구와 살인의 갈등이 빵 하고 터졌던 사건이 바로 사화라는 겁니다. 사화. 사화라는 뜻은요, 살인이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라는 건 살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훈구와 살인의 정치적 갈등 가운데 많은 살인들이 이제 죽거나 유배가거나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연산군이라는 임금이 즉위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사화가 한 4차례 정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책에서 예전에는 4개를 다 다루다가 지금 바뀐 교과서에는 딱 하나만 다루는데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돼요. 4차례의 사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그리고 일사사화인데 우리는 기묘사화를 좀 중점적으로 볼 거네요. 무오사화는 뭐냐면 이 앞에 이름은요, 여러분, 무오, 갑자, 기묘는 우리가 연도 앞에 12지 간지 이름을 붙이잖아요. 올해가 우리가 2021년 신축년, 신축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연도를 나타내는 이제 12지 간지에 그냥 의미를 붙인 겁니다. 무오년 1498년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성종 때 불러드렸던 김종직이라는 살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 당시에는 이제 죽었어요. 사람이 이제 죽은 상태였는데 김종직이 하나의 글을 남겨놨습니다. 조의제문이라는 건데요. 조의제문이란 글은 뭐냐면 우리가 조의를 표시한다. 근조할 때 뭐 슬퍼하다, 기린다라는 뜻이고요. 누구를? 의제라는 인물을 기리는 글을 남깁니다. 의제는 누구냐면 중국의 인물이고요. 중국에서 항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항우라는 사람이 조카였던 의제가 원래 왕이 의제였는데 항우라는 삼촌이 의제를 죽이고 왕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김종직은 의제를 생각하면서 의제를 기린다라는 그런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남겨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조선에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냈던 세조가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훈구파들은 기본적으로 세조를 도와서 그 공으로 높은 관직을 얻었던 사람들. 근데 살인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쓴 건 이건 결국에는 세조의 이러한 행위를 돌려서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제를, 항우라는 사람에게 왕자리를 뺏겼던 불쌍한 의제를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 얘기는요, 직접적으로 세조 나쁜 놈, 왕자리를 조카로부터 뺏은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 수 없으니까 과거 한 1000년 전쯤에 중국의 역사를 끌어들여서 세조를 돌려 비판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는 글이었죠. 근데 이 김종직이 남긴 글이 그냥 글로만 남아 있었으면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는 실록, 왕이 죽은 다음에 기록하는 실록을 기록하는 이 역사 정리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기 스승님이었던 김종직이 기록한 이 조의제문을 실록에 편찬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살인들의 비판을 받고 있던 훈고들 입장에서는 세조를, 물론 연산군은 이제 세조는 이제 할아버지쯤 되는 임금인데 연산군이라는 임금의 할아버지쯤 되는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김일손 살인이 기록하려고 한다. 이거 자체가
살인들을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돼버렸던 거죠. 임금님 저거 보세요. 저 살인이라는 애들은요. 임금님이 할아버지가 왕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임금님의 할아버지가 명분이 없고 정통성이 없으면 임금님도 정통성이 없고 명분이 없다라는 그러한 공격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조이 제문과 관련된 살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던 게 모사입니다. 김종직은 이미 죽어서 관 속에 있었는데요. 관에서 시신이 꺼내져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하는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갑자사화는 이게 뭐냐면 연산군 때 일어났던 건데요. 연산군의 엄마가 윤씨예요. 근데 폐비를 당해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 근데 연산군이 어렸을 때는 그 사실을 모르다가 이제 왕이 됐을 때 이 자기 어머니를 폐비시키고 죽인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 있는 살인들 그리고 이때는 훈구파 세력들도 꽤 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사화였던 갑자사화고요. 세 번째 기묘사화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사화는 연산군이 쫓겨나게 됩니다. 연산군 쫓겨나는 사건을 우리는 중종 반정이라고 합니다. 반정은요 폭군이라든지 이제 뭐 제대로 된 통치가 불가능한 왕을 신하들이 몰아내는 사건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걸 반정이라 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반정은 두 번 일어나요. 하나가 바로 연산군을 쫓아냈던 중종 반정, 또 다른 하나가 광해군을 쫓아냈던 인조 반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역사에서 군으로 끝나는 두 명의 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들은 중간에 쫓겨났다는 거죠. 반정을 통해서 쫓겨난 사람들인데 중종이란 사람은 연산군을 몰아내면서 신하들의 추대를 받고 왕이 됐어요. 이 중종이요. 새로운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개혁을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를 등용하냐면 조광조라는 사림을 등용합니다. 조광조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입니다. 이름 외우기 쉽고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조광조를 내세워서 급진적인 개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빈칸 먼저 채우고 가죠. 연산구 때 조이제문을 핑계 삼아 빌미 삼아서 일어났던 사건은 모사입니다. 모사 살인들이 화를 입었던 첫 번째 사화고요. 조광조가 등용되면서 조광조는 살인들이 중시하는 그러한 개혁 사상들을 정치에 이제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거 다 중요합니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보셔야 돼요. 별표 쳤어요. 첫 번째가 전량과 실시입니다. 전량과 실시는 뭐냐면 지방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추천을 해서 간단한 구술 면접 같은 시험을 통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금 조선 정치는 훈구파들이 아직까지 득세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조광조가 능력 있는 지방의 살인들을 등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 시험이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살인의 정치와 이런 살인의 사상을 학습한 사람들을 지방에 있는 인재들을 추천해서 등용해서 정치에 참여시키고자 했던 이런 전략과를 실시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 중요한 이 개혁이 바로 훈구파들의 큰 비판을 가져오는 건데요. 위훈 삭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훈이란 건 뭐냐면 훈장 아까 훈구파들은요 나라의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중종이라는 왕도 아까 얘기했듯이 연산군을 쫓아내면서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된 왕이라고 했어요. 중종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도 공신이라고 공을 세운 신하라고 등급을 매겨줬습니다. 1등급, 2등급, 뭐 3등급 이게 한 역할에 따라서 공신도 등급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 공신이라고 적혀진 훈장 기록을 보니까 아무것도 참여하지도 않은 애들이 공신 이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짜 훈장, 그걸 위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훈장 받은 애들의 이름을 삭제하겠다라는 이런 개혁을 실시하니 훈구 입장에서는 조광조의 개혁이 계속되면 될수록 자신들의 기득권이 다 사라질 것이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조광조를 몰아내야겠다라는 그러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광조가 하나 더 추구했던 거는 향촌의 약속, 마을마다 사람들이 사는 지방 마을마다 자신들의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될 약속인 향약을 만들어서 그 향약에 의해서 향촌 자치를 실시하고자 했던 것. 그래서 전국적으로 향약을 보급하려던 이러한 것도 조광조의 개혁의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훈구파들은 조광조를 이제 제거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실행에 옮기냐면 중종에게 조광조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임금님, 지금 궁궐에서
나뭇잎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근데 나뭇잎에는요 한자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초위양이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다가 꿀을 발라서 이 벌레들이 그 글자 모양으로 파먹게 했던 거죠. 근데 이 주자 주초위양이라는 자가 주초를 한자로 합치면 이 성씨 조씨가 됩니다. 한자는 쓰지 않을게요. 이 조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한자가요. 그러면서 이 나뭇잎을 들고 임금한테 와서 임금님 궁궐 안에서 이러한 불상스러운 나뭇잎이 발견됐습니다. 조씨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나뭇잎 불길한 예감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왕자리를 노리는 조씨는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조광조입니다, 임금님. 조광조를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조광조를 비롯한 조광조의 개혁에 참여했던 사림들이 엄청나게 훈부의 공격을 받고 제거됐던 사화가 바로 세 번째 사화, 기묘사화입니다. 1519년 기묘한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들이 몰락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의사사화는 나중에 뭐 서로 왕실의 이제 외척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외가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부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각 여러 부인이 있었는데 뭐 자기의 여동생이나 자기의 누이가 낳은 아들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뭐 두 세력 간의 다툼이 벌어졌던 게 이제 의사사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뭐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사화는 꼭 봐두셔야만 해요. 기묘사화가 바로 왜 일어났는지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서 이 기묘사화가 발단되었다. 근데 그리고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조광조는요. 조광조라는 인물 꼭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기묘사화도 기억을 합시다. 자, 어쨌든 조광조의 이 개혁 정치마저 실패하게 되면서 사림들은요 총 4차례나 큰 화를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이요 결국에는 훈구를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언제쯤이요? 14대 임금 선조 때 되면 정치의 중심은 사림들로 넘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배경이 됐던 두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지방에 만들었던 사림들의 개인적인 사학교육기관 서원이라는 것과 아까 말했던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을 토대로 사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지방에서 사림의 정치적 이상과 사림의 가치관을 학습한 또 다른 사림들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거죠. 서원은 뭐냐면 사림들이 지방에 세운 개인이 세운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가 세운 게 아니고요. 학문 연구를 위해서 또 자신들의 후진 양성을 위해서 세운 서원인데요. 참고로 하나 알아둡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의 이름은 교과서에는 나올 겁니다. 백운동 서원이라는 서원입니다. 백운동 서원이라는 서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고요. 이 서원이 나중에 임금님한테 인정을 받고 임금님한테 액자를 하나 받아요. 그래서 소수서원이라는 사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임금님이 액자를 하사하셨다. 사액서원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서원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사림들의 가치관을 이제 새로운 자라나는 후진들에게 주입시켰던 거죠. 왕도 정치, 향약 보급, 더 나가서 길제의 학문적 전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전수시켰던 거죠. 더 나가서 향약이란 건 아까 말했던 향촌의 마을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공동의 약속인데 이 향약을 보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림이라고요. 어느 정도 배웠고 어느 정도 지식인이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있던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화를 입어서 중앙정치에서 많이 사라질지라도 지방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이상적인 가치관을 담은 것들이 향약에 반영되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결국에 선조 때가 언제냐? 1460년, 70년대쯤이거든요. 그때 이제 죄송해요. 1500년대에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한 1570년, 80년대쯤 되면 바로 이 사림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붕당 정치란 거는요. 결국에 여러분 이 사림들 안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같이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이 같고 아니면 또 학문적인 뭐 가르침을 받은 스승님이 같다든지 지역적인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벗붕자입니다. 친구붕자입니다. 그리고 무리, 친구들,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정치를 하는 하나의 당을 만드니 그게 바로 붕당 정치란 거죠. 붕당 정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이 사림들에 의해서 사림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이후에 전개되는 정치의 형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림들에 의해서 붕당 정치가 전개됩니다. 붕당이란 거는 오늘날의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당. 당을 만들어서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잖아요. 그 정치 형태를 붕당 정치라고 우리는 조선시대에 전개된 정치를 붕당 정치라고 부릅니다. 붕당 정치의 성격은요, 기본적으로 이 서로 다른 붕당 간에도 상호 비판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붕당 안에도 중앙에서 정치에 실제로 관직을 얻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방에서 관직은 없지만 또 학문을 연구하면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야 사족이라고 합니다. 제야라는 거는 이제 중앙 정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해서 아까 말한 공론, 여러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붕당 정치의 성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관직은 제한돼 있어요.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자리는. 더 나가서 경제적인 이권을 놓고 우리 붕당,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느냐 못 잡느냐를 두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정당 정치가 행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정당들의 목표는 뭡니까? 정권을 잡는 겁니다. 대통령을 배출하고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 정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붕당 정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붕당이라는 것이 언제 형성됐냐면 바로 이 선조 이후에 사림들이 중앙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후에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표를 잘 보시면 이걸로 내용 정리가 될 거예요. 선조 때만 해도 이 사림 세력이 그냥 하나로 사림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제 사림 세력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와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그때까지 남아있던 훈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왕실의 외척, 아까 외가 가문이라고 하죠. 외척들이 정치에 계속해서 개입하는 사태들이 있었거든요. 이 훈구와 외척들을 예전부터 정치에 존재했던 신하들, 척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척신들이 정치에 계속해서 간섭하면서 사림들의 정치적 이상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이 척신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사림 사이의 의견이 갈렸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조선의 의정부 6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바로 이 2조라는 부서입니다. 2조는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인사권을 가진 부서기 때문이죠. 인사권을 가진 부서인 2조에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직이 하나 있으니 2조 전랑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밑에 씁시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도 2조 전랑입니다. 2조 전랑이란 건 뭐냐면 2조의 정랑과 자랑이라는 두 관직을 합쳐서 그냥 2조 전랑이라고 불렀어요. 2조 전랑은 관직의 등급으로 보면 높지 않은데 2조 전랑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어떤 권한이 있냐면 모든 사림들이 가고자 하는 관청이 어디냐면 삼사입니다. 삼사는 깨끗하고 청백한 관리들, 정직하고 아주 청렴한 관리들이 거쳐야 되는 필수 코스로 인식됐던 게 삼사예요. 삼사는 이름이 뭐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입니다. 이 3사 관리를 선발하고 더 나가서 2조 전랑은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던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 2조 전랑 자리를 차지하면 붕당 입장에서 우리 붕당의 사람이 2조 전랑에 있다. 그러면 우리 붕당의 사람들을 더 좋은 자리, 3사의 관리라든지 인사에 있어서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2조 전랑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척신들을 어떻게 청산할 거냐를 가지고 새롭게 정치에 등장했던 신진사림과 기존부터 정치에 함께 하고 있었던 기성사림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거죠. 두 가지는 바로 그거예요. 사림이 분화되게 된 좀 어려운 말로 쪼개진다는 건데요. 두 가지의 계기는 바로 척신 정치의 청산 문제에 대한 입장과 또 2조 전랑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조 전랑 자리를 두고 두 세력이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 기성사림들은요. 척신 정치 외척과 훈구들과도 이미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고 외척과 훈구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다. 다 적폐가 아니다. 그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함께 정치에 참여시켜서 가야 된다. 그래서 소극적인
척신정치 청산에 대한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람 기성사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경복궁 어디에 살았냐면 집이 경복궁 서쪽에 있었어요. 서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고요. 반대로 새롭게 이제 관리들이 돼서 정치 진출했던 신진사림들, 그리고 척신정치 청산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집이 경복궁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 붕당의 이 사람들의 리더격이었고, 서인의 리더는 뭐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쪽의 리더격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 궁의 동쪽에 있었냐 서쪽에 있었냐, 그래서 그 동쪽에 있는 집이 경복궁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동인이라고 불렀고요. 경복궁 서쪽에 집을 가진 사람들 기성사림들을 이제 서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림이 처음으로 동서로 쪼개지게 된 겁니다. 동서로 분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동인 서인으로 이렇게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인들은 주로 신진, 새롭게 관리가 된 사람들, 또 서인들은 그 전부터 정치 참여했던 기성사림들이었고, 척신정치 청산에 대한 입장이 달랐고, 더 나가서 이 학문적으로 보면 이 동인 계열의 사람들은 주로 태계 이항이라든지 조식 같은 사람의 밑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들이 많은 수를 이루고 있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경상도 지역, 영남 지역이라고 하죠. 영남 지역 출신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인을 구성하고 있었답니다. 동인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서인 같은 경우는 학문적으로 보면 율곡이라든지요, 또 성은이라는 사람의 이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경기도, 충청도 지역의 사림들이 많은 선비들이 포진돼 있었던 사람들이 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일단 쪼개진 게 선조 때 쪼개졌습니다. 일단 쪼개진 시점은 선조 때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선조 때 쪼개지고 그 다음 왕이 바로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다시 한번 보면 이 선조 때 외척 정치의 청산과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사림이 동서로 쪼개졌다. 그리고 동서 간의 갈등, 동인과 서인이 서로 권력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동인이 다시 한번 쪼개지게 되니 그게 바로 어떻게 쪼개지냐면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북인과 남인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동인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권력을 서인들이 잡고 있었거든요. 서인들이 잡고 있을 때 동인들은 뭐 권력을 뺏기니까 엄청나게 권력에 이렇게 소외당하고 서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서인들로부터 권력을 동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차지하게 됐을 때 동인들 내에서 어떤 입장으로 두 세력이 나뉘냐면, 예전에 저 서인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때 우리들을 엄청나게 탄압하지 않았냐? 저 서인들에 대한 복수를 더 강하게 하고 저들을 청산하고 우리들의 정치를 더 강하게, 우리들의 목소리를 더 주장하면서 정치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서인들을 처벌하자라고 목소리 냈던 강경파가 바로 북인들이었고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림 아니냐,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저들도 우리가 온건하게 감싸 안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남인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동서남북 지금 4개로 이제 붕당이 쪼개지게 된 겁니다. 동인에서 남인, 북인 나왔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 때는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냐면 북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북인. 글씨를 다시 좀 써드릴게요. 북인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집권이란 건 권력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북인의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서인과 남인은 정치에서 이제 중요한 관직에서 배제되는 거죠. 근데 이 서인과 남인 입장에서는 배제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실권을 잡고 싶죠. 근데 명분이 없어요. 근데 명분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 광해군이라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이 여기서 발생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왕이 됐던 사람이 광해군인데, 광해군은요 중립외교라는 정책을 펼쳐요. 그 당시에 중국에 원래 존재했던 명나라, 조선이 큰 형님으로 모셨던 명나라가 있었고요. 여진족이 세우면서 세력을 막 키우던 후금이란 나라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요 어떤 특정한 나라에 편애되지 않고요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광해군이 봤던 현실은 달랐던 거예요. 후금이 훨씬 군사력도 강하고 후금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 괜히 우리가 명나라 편에 들어서 후금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중립외교를 펼쳤던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근데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사림들 중에서 특히나 이 서인 세력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서인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도와주고 임진왜란때도 도와주고 우리가 큰형님으로 오시는 명나라를 섬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놈의 임금 북인들과 함께하는 광해군이라는 임금은 도통 어떻게 된 게 명나라에 대한 의리도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임금인 겁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출신 자체가요, 엄마가 일단은 정식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조의 후궁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다 보니, 그리고 또 큰아들도 아니야. 더군다나 둘째 아들이다 보니 이 왕이 될 때부터 이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선조가 나중에 이제 광해군이 이미 세자가 된 상태에서 다시 정식 부인을 맞이해서 그 부인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납니다. 영창대군이라는 배다른 동생이 태어나는데 얘는 말 그대로 정식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광해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정식 임금님의 부인으로부터 우리 이제 왕자님이 태어나셨으니 정통성 있는 분한테 왕위를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요. 자기의 이제 어머니, 친엄마는 아니고요. 친엄마는 아니고 이 이제 대비는 누구냐면 대비는 여러분 그 왕의 할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 격되는 임목대비라는 임목대비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죄송해요. 대비는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를 말하는 겁니다. 대비 마마 할 때 그 대비는 엄마입니다. 근데 이 친엄마는 아니었어요. 근데 임목 대비를 폐비시켜 버려요. 그리고 동생을 죽여요. 이러한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폐모입니다. 폐모. 동생을 죽였다라는 폐모살제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이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폐모살제. 모르셔도 돼요. 자, 폐모살제. 아우제자입니다. 이 글씨가 계속 펜이. 자, 그래서 새로운 왕 인조라는 임금을 추대하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1623년입니다. 이 인조 반정을 누가 주도했냐? 서인들이 주도했어요. 권력에 배제되어 있던 서인들이 주도하고 이 남인들 역시도 같은 북인은 동인이라는 뿔에서 나왔지만 정치에 참여가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인조 반정에 참여해서 광해군을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인조 반정이 성공하면서 북인들은 완전히 자치를 감추게 되고요. 인조 반정의 성공 인조 때부터는 서인들이 정치를 주도해 나가고 남인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인조 다음에 효종을 거쳐서 현종이라는 임금이 즉위했을 때는 여기 이제 남은 세력은 서인과 남인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북인은 사라진 거예요. 두 차례에 뭐가 발생하냐면 예송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송은 예절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절에 관한 논쟁인데요.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복잡한데 1차 예송, 2차 예송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종이 사망했을 때 여기 나와 있듯이 3년 동안 누가 옷을 입냐면 이 교과서 사료를 한번 보죠. 교과서의 자료를 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글과 함께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예송이란 거는 효종과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는 뭐냐면 이제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 대비, 그러니까 효종의 계모란 거 효종의 엄마인데 친엄마는 아니고 그러니까 인조의 부인인 거죠. 인조의 부인이 살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식과 그 아들의 며느리가 죽었을 때 이 엄마 이제 계모가 상복을 얼마를 입어야 되느냐가 논쟁을 벌인 게 예송입니다. 예송. 근데 1차 때는 누가 죽었냐면 효종이 죽었어요. 아들이죠.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의 예법은요 어떻게 됐냐면 큰아들이 죽으면 어머니는 상복을 몇 년 입냐면 3년을 입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아닌 나머지 아들들부터는 1년을 입어요. 근데 서인들은요 1년을 입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남인들은요 3년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서인과 남인들이 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입장이 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유래하냐면 쇼종이란 임금 자체가 인조의 큰아들이 아니에요. 큰아들 형은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다가 소현세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 안 있다 죽어요. 쇼종은 둘째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서인들은 쇼종은 둘째 아들이니까 1년만 입어도 되는 거야 라고 주장했고요. 남인들은 무슨 주장이었냐면 쇼종 임금님이 출생 순서로는 둘째 아들이시지만 그래도 왕이 되셨으면 왕의 준하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 보통 왕은 큰아들, 장남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종은 출생 순서는 장남은 아니지만 왕이 됐기 때문에 장남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게 남인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때 1차 예송 때는 누가 이기냐면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서인이 승리하고요. 서인들이 계속해서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요. 근데 이게 이제 1659년에 1차 예송이었고요. 1672년에 효종의 부인이 사망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인조의 부인이었던 자이대비, 효종의 이제 새엄마가 살아남으면서 살아있으면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 며느리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는 상복을 얼마를 입어야 되느냐로 또 두 번째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의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1년의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게 조선의 예법이었고요. 나머지 자식들의 며느리 같은 경우는 9개월만 입으면 된다라는 게 이제 조선의 예법이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인은 효종은 큰아들이 아니니까 큰아들의 며느리 아니니까 9개월만 입으시면 됩니다. 남인은 효종 임금님은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왕의 대우로 해서 1년 동안 입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이 대립하게 되는데 이때는 2차에서는 바로 이 남인들의 주장이 채택됩니다. 그래서 남인들의 세상이 오게 돼요. 언제? 1674년. 남인이 이 인조 반정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게 2차 예송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임금이 이제 현종 다음의 임금이 숙종인데 숙종 때는 이 숙종이요 환국이라는 걸 이제 왕이 주도해서 일으킵니다. 환국은 뭐냐면 국정을 주도하는 붕당, 남인이겠죠. 예를 들면 남인 또는 서인을 그리고 이를 견제하는 붕당, 이제 권력을 잡지 못한 붕당을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정권을 바꿔주는 거예요. 서인에서 남인으로,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꾸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장면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건, 이걸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이요, 무려 3차례 일어납니다. 3차례.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경신왕국이 첫 번째 왕국이에요. 이걸 통해서 권력을 잡고 있던 남인들의 세상에서 서인들의 세상으로 다시 세상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요. 남인들은요, 1674년부터 경신왕국이 1680년인데요. 딱 6년 권력 잡았어. 그러다가 기사왕국이란 거 1689년에 이제 다시 서인의 세상에서 남인의 세상으로 오게 되고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제 다시 갑술왕국을 통해서 다시 서인의 세상에 옵니다. 어떻게 바뀌냐? 남인에서 처음에 서인으로 바뀌었던 게 경신, 또 서인에서 남인으로 권력의 주도권이 바뀌었던 게 기사왕국, 마지막 이 남인에서 다시 서인으로 권력의 주도권이 넘어간 게 갑술왕국입니다. 어쨌든 이런 환국 정치를 통해서 왕이 집권 세력을 훅훅 바꿉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붕당은 서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서로 권력을 잡게 됐을 때요, 상대 붕당을 아주 처절하게 막 씨를 말릴 정도로 정치적 복수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 저놈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탄압을 가했어? 그럼 우리가 정권 잡으면 똑같이 돌려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권력을 잡은 붕당이 권력을 잡지 못한 붕당을 탄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바로 이 경신왕국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남인에게 2차 예송 때 권력을 뺏겼던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되찾게 되는 경신왕국에서 이 서인들이 남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저놈들 어떻게 벌줄까 하는 것 두고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붕당의 분화예요. 처음에 사림이 동서로 나뉘게 되고 동인에서 북인과 남인이 나뉘게 되고 마지막 서인이 경신왕국 때 남인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벌주자라는 나이 많은 사람들, 꼬장꼬장한 사람들의 주장, 그 사람들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노론이라 하고요. 소신 주장했고 온건하게 남인들을 처벌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소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 마지막 갑술 황국 이후에 남인들은 사실상 계속해서 우리 정치적인 야당으로 남게 되고요. 실제적인 권력들은 이 노론이라는 붕당이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영조와 정조라는 임금이 등장해서 이 붕당 정치의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탕평 정치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좀 긴 내용인데 탕평 정치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 대충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를 돕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교과서 내용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